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썰사남을 애정하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존경하는 어른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로부터 배운 삶의 지혜와 그분들의 인덕이 가져온 선한 영향력을 말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혼모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저는 미혼모 이전에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낙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가장 가까이서 진짜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부모가 없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부모가 주지 못하는 애정을 조부모나 하다못해 양부모에게서 받던데, 저는 하나뿐인 혈육인 이모에게서 애정은커녕 원망만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6살 즈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모에게 갔습니다. 방 한 칸이었던 이모의 방은 작았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쿰쿰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모의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 냄새가 향수 냄새라는 것도 모르고 기분 나빠하기만 했던 것 같네요. 반면에 제 어머니에게서는 부드러운 섬유 유연제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늘 부드럽고 다정하던 어머니는 저를 이모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저를 사이에 두고 계약하듯 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돈은 언제 보내줄 건데? 매달 15일에 보내줄게. 보내줄 수 있는 거 확실한 거야? 계약서 보여줬잖아. 앞으로 월급 꼬박꼬박 나올 거니까 보내줄게. 마주보고 서 있는 어머니와 이모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분명 자매였는데 다른 사람 같았어요.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돈을 언제 보낼 거냐, 얼마나 보낼 거냐였죠. 이모는 확인을 거듭했고 저를 언제 데리러 갈지도 물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확실하게 대답했던 어머니는 언제 데리러 올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조금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맡아줘.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솔직히 언니가 애 떼놓고 도망가면 나 언니 못 찾아. 어머니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나 그럴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이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솔직히 그걸 어떻게 믿어. 나랑 언니랑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한테 애나 맡기려고 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언니. 자식 맡기려고 나 찾은 거지? 어머니와 이모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의 소식도 모른 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먼저 이모를 찾았고 이모를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모에게 저를 맡기게 된 거죠. 어릴 때 저는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저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어요. 사나워 보이는 이모와 살게 된다는 것도 우울한 현실이었죠. 어머니와 이모는 오랜 대화 끝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뭐? 1년? 장난해? 그동안 내가 애 뒤치다꺼리나 하라고? 언니 미쳤어? 그렇지만 1년은 일해야 퇴직금이 나와. 그게 있어야 어디든 가서 정착할 수 있어. 이모는 짜증난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 그러게. 왜 이혼은 해가지고. 돈 잘 버는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지. 언니가 뭐가 잘났다고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데 잘 사는 남자 잡아서 결혼했다길래 콩고물 좀 떨어질까 싶었는데 일단 혹이나 달아버리고 말이야. 이모가 말한 혹은 저였습니다. 이모가 말하는 돈 많은 남자는 제 친부였죠. 제가 기억하는 친부는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없었고 자신의 피가 흐르는 저도 몸이 건조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와 살면서 권태로움을 느끼셨겠죠. 어머니는 이모의 짜증 섞인 말투에 기가 죽었는지 1년 안에 안 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정말 다시 돌아올 거야. 돈도 조금 더 보낼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는 말의 의미는 저를 어딘가로 보내든 말든 알아서 해도 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돌아오리란 걸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이모는 돈을 조금 더 보낸다는 말에 혹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물었고, 어머니가 말한 금액이 만족스러웠는지 저를 1년 동안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모는 제가 들고 온 짐가방을 구석에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돈 준다니까 데리고 있긴 하는데 귀찮게 하지 마.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말썽 부려서 귀찮은 일 만들면 가만 안 둔다. 이모의 눈빛은 어린 조카를 향한 것이라기엔 많이 살벌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조금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밥은 챙겨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것은 제가 알아서 체득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몸에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체감은 하지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모 없이 혼자 집에서 있다 보니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물로만 대충 샤워를 하고 학교에 가고는 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에 저를 스쳐가던 아이들 몇 명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냄새! 뭐야, 어디서 나는 냄새야? 그리고 코를 막은 채 저에게 다가왔죠. 야, 너한테서 쓰레기 냄새나! 저는 그날 이후로 씻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돈을 더 보내겠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옆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집어던지며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그나마 보내던 돈의 액수를 조금씩 줄이셨어요. 그럴수록 저를 향한 이모의 폭력적인 태도는 심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모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1년 지나면 저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를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모도 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모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보내는 어머니의 돈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이모에겐 소중한 것이었겠죠. 무엇보다 가만히 숨죽이고 이모의 폐악질을 받아주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모는 저에게 집착했어요. 저를 이모의 소유물인 양 구속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조차 차단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다 보니 저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저는 청소년 시절이 지날 때까지도 이모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있었어요. 당연히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고 주변에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그마한 정을 주는 사람에게 앞뒤 구분 못하고 매달렸나 봐요. 제 아이의 생부는 준수한 외모에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행동은 얼마나 다정한지, 그 좋은 목소리로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저는 벅찬 감정으로 말도 꺼내지 못했죠. 그 사람은 이모에게 속박된 인생을 살았던 제게 있어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모의 폐악질을 못 이겨 집을 나오면 항상 그 남자가 저를 위로해 주었고, 기어코 저를 찾아 나온 이모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이모는 제가 점점 이모의 손에서 벗어나자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게 1년 정도 지속되니 부끄럽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졸업장은 검정고시로 따면 돼.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만 믿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모에게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집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되었죠.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따뜻했고 남자친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했죠. 제 공부를 봐주고 불안정한 제 심리를 보듬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하자마자 남자친구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입으로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오빠 애가 아니면 누구라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 학교 갔을 때 너 집에 혼자 있잖아. 너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거 오빠도 알잖아. 아휴,
내가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 나오는 것부터 알아봤어. 남자친구가 나오랬다고 집에서 나오는 애가 어디 있냐? 그건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내로남불의 정석이었습니다. 내가 그랬어도 너가 그러면 안 됐지. 나는 남자잖아. 남자 욕심에 충동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 건데 너가 거절을 했었어야지. 너가 거절했으면 이렇게 덜컥 애가 생길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는 남자친구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가졌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모와 함께 살던 그 거지 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배에는 아이까지 있었죠. 이 상태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차가웠습니다. 남자친구는 돈이 조금 담긴 봉투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니까. 저는 그렇게 겨울의 초입,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지내며 매일같이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제발 대화를 한 번만 해달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단호했고 남자친구는 종강을 하자마자 집을 빼서 자신의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방학 기간 동안 해외에서 여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남자친구가 간절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버렸다는 걸, 그동안 철저히 속은 것이라는 걸 차마 인정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6개월 뒤 수소문에서 찾은 남자친구 옆에 저보다 훨씬 예쁜,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놀아나다가 버려진 불쌍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뱃속의 아이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아이만 없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제 인생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제 뱃속에 살아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제가 지내던 허름한 모텔의 청소를 시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배가 불러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데도 일을 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일을 한다고 찾아오니 모두가 저를 거절했어요. 일을 하다가 진통이라도 와봐. 어떡할 건데?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그만둘게요. 그 전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사장님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애 아빠는 어디 가고 만삭인 애 엄마가 일을 해? 응? 잠깐. 애기 엄마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야? 저는 입을 달싹이며 말했어요. 올해로 21 됐어요. 사장님의 안색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됐어, 나가.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가진 발랑 까진 여자라고 생각하셨겠죠.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입덧은 사라질 생각도 안 하고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도 하는데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한겨울에도 딸기를 사다 준다는데 저에게는 임신의 기쁨을 나눌 사람도 임신의 고통을 덜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 그 바나나가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홀린 듯이 마트로 향했습니다. 가격표를 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곧 아이를 낳을 텐데 그러면 병원비가 들 텐데 이런 거에 쓸 돈이 없었던 거죠. 바나나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바나나! 아이의 엄마는 못 말린다는 듯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 바나나 안 좋아하잖아. 사놓고 안 먹어서 맨날 아빠가 해치우는 거 몰라? 아이는 볼에 바람을 집어넣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만 안 판단 말이야. 아이의 엄마는 귀엽다는 듯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제가 서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대로 마트 밖으로 나와 구석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배가 불러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거운 배를 감싸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웠어요.
그 아이는 먹다가 남기는 바나나를, 아이의 엄마는 남을 걸 알면서도 사주는 바나나를 저는 못 먹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몰려오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울면 아이에게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슬쩍 뒤로 돌아 눈물을 닦고 있는데 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벽에 달라붙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중년 여성은 고개를 내밀어 제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 임산부네? 여기서 서서 뭐해요? 아주머니는 저를 더욱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눈물 범벅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진 모르겠지만 그냥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도망쳤어요. 며칠 뒤 한 번 더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건 평생의 한이 될 정도로 큰일이니까요. 이번엔 차마 마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 입구 옆에 서서 장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며칠 전 보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애기 엄마! 저는 다시 도망가려고 했지만 만삭의 몸으로는 아주머니를 따돌리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 또 서 있었죠? 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요. 애 가진 사람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나요. 미신 때문에 저를 들인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건 저를 배려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트 사장님의 아내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주머니도 사장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또 물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너무 말랐네. 평소에도 밥 잘 안 먹어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뭐 좀 먹을래요? 가져오라고 할게. 뭐 먹을래요? 평소였다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나나요. 아주머니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바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먹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바나나 껍질을 까고 한 입 먹었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아주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듯 우는 저를 보고 당황해 하셨고 저는 통곡하며 대답했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바나나. 먹고 싶었을 때 먹었다면 행복했겠지만 때를 놓치고 먹었으니 맛이 모래알처럼 써진 거였습니다. 그게 참 힘들었어요.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배를 채웠을 때 아주머니는 그제야 물으셨어요. 애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입덧이라니. 그래서 뭘 못 먹었나 보다. 애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일하러 갔나? 애기 아빠한테 연락해 줄까요? 퇴근하면 이쪽으로 데리러 오라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더러운 사람 취급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잠깐의 침묵을 지키시더니 갈 곳은 있어요? 라고 물으셨죠. 그 따스한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저는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다니 우스운 일이죠.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시간을 확인한 아주머니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만삭의 임산부를 혼자 보내기는 그렇고 사무실 옆에 보면 휴게실이 있어요. 직원들 쓰라고 만들어둔 곳인데 괜찮으면 여기서 하루 묵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내일 다시 나누는 것으로 해요. 아주머니는 직원 휴게실에 이부자리를 피고 제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분이 분명했어요.
그날은 임신 후 처음으로 푹 잤던 날이었어요. 한바탕 울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며 아주머니가 꺼내주신 이불은 포근하고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눈을 뜨니 점심시간이 곧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도 함께요. 저는 아주머니 사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어요.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분은 저에게 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저 밤에 잠자리는 편했는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두 분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차마 말하기 어려웠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분의 가장 아팠던 과거의 일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 결혼을 하게 된 두 분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지금의 마트의 사장이 된 거였어요. 그 과정을 듣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힘들게 일한 만큼 성과가 나고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것을 보며 두 분은 삶의 원동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좌절도 많이 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늦둥이 아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쪽 같던 두 분의 아이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두 분은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그 이후로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도 못 가졌을 거예요. 이미 나는 나이가 많았거든. 나이 많은 엄마는 아이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이번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아내에게 애기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참, 고생이 많았다 싶더라고요. 혼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면 민폐일 것 같았고 아이에게 더 이상의 무리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은 왜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아서 마음이 짠해요. 물론 아이를 가지고 낳는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아이 때문에 참 많이 마음고생했거든. 아이 때문에 마음 졸이고 슬퍼했던 것도 애기 엄마랑 똑같고요. 두 분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호의를 받아도 될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에 거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진통이었어요. 두 분은 저를 곧장 병원으로 옮기셨고 제 출산을 곁에서 함께 지켜봐 주셨습니다. 초산에 체력이 좋지 못한 탓에 아이를 낳는 데는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건강하게 아이를 품에 안았고 아이의 탯줄은 사장님이 잘라주게 되었죠. 제가 제 아이의 탯줄까지 잘라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두 분이 도와주시는 걸 감사히 받을게요. 딱 한 번만 신세 져도 될까요? 얼마든지. 몸조리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마트 휴게실에서 지내는 걸 허락해 주세요. 직원분들이 쉬실 때 방해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해볼게요. 두 분은 의아해하며 물으셨습니다. 다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몸조리가 끝날 때까지 해요? 그리고 휴게실은 또 뭐고? 그건 정말 하룻밤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마트 휴게실도 호텔 같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일을 해서 그동안 돌봐주신 값을 갚을게요. 두 분은 제 말을 거절하셨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신 휴게실은 안 돼요. 애기 엄마가 불편해할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갓 출산한 산모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겠냐고. 안 그래도 우리 건물에 방이 하나 나가요. 세입자 들어오려면 기간이 좀 남았는데 거기서 지내요. 짐도 별로 없을 테니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전 세입자 나갈 때 청소도 싹 해놔서 바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는 염치불고하고 두 분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두 분의 건물이었는데 가장 꼭대기층이 두 분의 집이라고 했어요. 한 건물에 살다 보니 두 분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두 분은 제 아이를 너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친손주라도 되는 양 챙겨주셨죠. 그렇게 저는 두 분과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를 오랫동안 맡길 수 있을 리 만무했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먼저 마트의 사무직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일은 배우면 되는 거야. 일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괜찮아. 대신 일을 많이 안 하는 대신 월급은 많지 않을 테니까 알아두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아이가 크면서 일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두 분에게 월세를 내게 되었고 돈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할 뻔했다거나 진상 손님을 응대하는데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노발대발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거나 대출받는 법, 하다못해 통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두 분에게 배웠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사회에 나오기 전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저와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긴 했지만 제 생에 남자는 다시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구애를 쳐내며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두 분은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제 아이들도 두 분을 할머니, 할아버지로 알고 컸어요. 아빠가 없어서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울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할아버지인 사장님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혼내는 역할을 해주셔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따끔하게 훈계하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 제 나이도 30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킨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든 제가 가진 생명을 무사히 잉태하고 이렇게 건강히 키운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죽지 않는 것이 제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저는 마트의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장님과 아주머니가 하시던 일을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저를 업신여겼던 직원들도 제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주었습니다. 사장님과 아주머니가 하시던 일에 조금 익숙해졌을 때쯤 마트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저희 직원이 앳돼 보이는 학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매니저님, 지금 무슨 일인데 손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원은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손님을,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에 앉혀놓다니 손님 모시고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곧이어 직원과 손님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님과 싸움이 난 이유는 손님이 물건을 훔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훔친 물건이 이상했습니다. 빵, 젤리, 과자 등 비싼 것보다는 먹는 것 위주였어요. 사장님은 이에 관련된 일을 저에게 맡긴다고 하시고는 사무실을 나가셨고 저는 물건을 훔친 학생에게 왜 물건을 훔쳤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학생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변명하는 것도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린 학생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게 무색해졌죠. 학생의 외모를 살펴보는데 인상이 매우 사납더군요. 머리도 염색을 했었는지 머리카락 뿌리가 검게 올라와 있었고 화장도 진했죠. 누가 봐도 놀기 좋아하는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이라고 대답한 학생에게 그럼 심심풀이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학생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거에 매우 화가 났어요. 학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발도 안 들이면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 손댔다고 발끈하는 꼴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른이 돼서 그 정도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줘야지. 그거 계산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잘못을 저에게 덮어씌우는 걸 보니 얘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절도는 엄연한 범죄니까요. 이건 제 손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학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왜요? 경찰 부른다니까 이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어린 학생이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 싶어서 사정이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훔쳤다니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죠. 학생은 아까의 기세는 어디다 보냈는지 눈을 떼굴떼굴 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재미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제가 왜요? 이 상태로 내보냈다가 또 어디서 도둑질을 할 줄 알고요? 학생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데서는 안 그럴 거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학생이 훔친 물건 계산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느끼고 반성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전화를 하려는데 학생이 두 손으로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학생은 배고파서 그랬어요. 배고파서.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보여준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모습도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거짓말하지 말라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자초지종을 들은 아주머니는 학생에게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거짓말인 게 딱 보이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주머니는 제 말을 끊고 학생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냥 가요.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요. 배고프면 주저하지 말고 와요. 알겠죠? 게다가 먹을 것들을 챙겨서 건네주었죠. 학생은 봉투를 받아 들자마자 뛰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답답했어요. 딱 봐도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왜 그냥 보내셨어요? 저런 애들은 여기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저럴 거라니까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못 믿겠어. 저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었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배고파서 그런 게 맞다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주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면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놔주었을 것 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저희 마트는 저런 아이들의 표적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죠. 밤새 고민을 받는데도 답이 나지 않아 아주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애들이 계속 찾아오면 어떡해요? 소문 빠른 거 아시잖아요. 아주머니는 저를 빙긋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저 나이대의 아이라면 누군가가 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게 좋겠니? 저는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한창 예민할 10대의 나이에 자신이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냐는 거야. 아니겠더라고요. 경찰서에 간다고 해보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거라면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지. 그 아이도 한 번쯤은 용서를 받아봐야지. 요즘 세상은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주머니와 대화한 후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른으로서 포용해줄 수 있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어린 나이를 다그친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마트를 마감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품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안겨 있었죠. 동생인가? 생각하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입을 달싹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앳된 학생의 얼굴, 부쩍 수척해진 얼굴, 안면도 없고 첫 만남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그 간절함, 그 속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학생을 사무실로 데려가서 음식부터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학생은 한번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더니 음식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았죠. 학생이 안고 있던 아이는 제 품에서 자고 있었는데 학생과 달리 아이는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오래되어 보였지만요. 순식간에 밥을 해치워 놓고 민망했는지 학생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바나나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학생 아이예요? 학생은 움찔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부터 했습니다. 학생은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신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는 학생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학생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아예요. 학생은 시설에서 자랐는데 쾌활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친구도 많았고 어른들도 자신을 아껴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한 친구의 어머니가 쟤는 부모가 없으니 놀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와 심하게 싸운 뒤로 모두가 학생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부모 없이 잘 자란 애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역시 부모 없는 애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친구가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친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방황이 시작되었고 떠돌며 살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니 학생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일을 겪었던 게 분명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나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일을 하면 분명 들킬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학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대로 학생을 직원 휴게실에서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장님과 아주머니와 함께 나누었죠. 두 분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자신들이 학생을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학생은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주저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내 이야기 들었죠? 내가 그때 자존심으로 도움은 필요 없다고 했다면 나는 지금쯤 우리 아이와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학생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면 오직 아이만 생각해요.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니 학생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저는 학생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 집 주변에 구해주었고 몇 달간의 월세와 2달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사장님 부부가 도와주신 것도 있었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쉬다가 일 시작하면 월급 받을 거고 그걸로 조금 갚는 걸로 해요. 학생은 오랫동안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일을 시작했죠. 저는 학생과 자주 교류하며 아이도 돌봐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살펴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학생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죽어 있던 모습도 많이 사라졌죠.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건을 훔쳐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군 거야? 학생은 멈칫하며 부끄럽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요. 제가 약해지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냥 그때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각박한 세상이 학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겠죠. 저는 학생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공과금 내는 것부터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법까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당연히 알기 쉽지 않은 것들을요. 학생은 마트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거절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조금씩 돈을 갚았죠. 물론 저는 그 돈을 모아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만 학생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생활력 있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 돈을 받았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많아지고 마트에서 행사라도 하는 날에는 순식간에 행사 상품이 동이 났죠. 매출 상승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직원도 부족해서 직원을 몇 명이나 더 급하게 채용해야 하기도 했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더라고요. 현실을 의심하게 되죠. 딱 그 상태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마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거의 껐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마감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손님은 아쉬운 목소리로 우리 어머니가 꼭 여기서 장 봐오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소 당혹스러운 요청에 정중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계속해서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싶어 물어보니 손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들었어요. 미혼모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용서해 준 걸로도 모자라서 미혼모와 아기를 살뜰히 돌봐주고 계신다고. 그런 분들이 잘 되어야 한다면서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는 꼭 여기서 장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티를 낸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기에 출처를 물어보았지만 손님은 자신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벌떼처럼 몰려오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장님과 아주머니 그리고 저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렇다고 마트를 확장할 수는 없지. 그렇지.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마트를 키우는 건 부담이 커.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는 적지 않게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지. 저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마트는 주변에 있는 농가와 협력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농가와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해서 물건의 가격을 낮추고 농민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가 가져가는 금액은 많지 않았죠. 인건비를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욕심은 없었고 저희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이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학생과의 이야기를 알고 소문을 냈는지요? 그런데 그 범인은 다름 아닌 그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살짝 꺼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서 이렇게까지 알려진 것이었죠. 하필 학생이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 굉장한 마당발이었습니다. 학생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막 떠들어댄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물어보시길래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만.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민망하기는 했지만요. 칭찬을 바란 것도 손님이 늘어나는 걸 바라서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민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처럼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로 꾸준히 저희 마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꾸준히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아주머니, 저, 그리고 학생, 마지막으로 저와 학생의 아이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고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장님과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참 예뻐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최근 꽃집을 열었는데 손재주가 워낙 좋고 SNS를 잘 활용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꽃집이 그렇게 잘 되는 걸 처음 봤네요.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이모와 어머니의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만난 이모는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는 저에게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와 약속했던 1년이 끝날 때쯤 한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에게 정을 주어 저에게 올 수 없었다고 해요. 후회해서 저를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는 못하겠네요. 그저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역량은 딱 이 정도까지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고 나니 가족이 된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혈육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더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족은 단순히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